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정아, 나 이번 달은 좀 힘들어. 너는 여유 있잖아. 친구끼리 좀 돕고 살자. 그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 씨는 오랜 친구였고 한때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밥 한 끼, 차 한 잔. 한두 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나중에 꼭 갚을게. 괜찮아. 친구끼리.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 그렇게 몇 번 도와주고 나자 어느 날 미영 씨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 확실한 정보 하나 들었어. 이번에 주식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난대. 너도 안 할 이유 없어?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일이었습니다. 여유 자금도 있었고 은퇴 후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좋은 기회라고 하니 믿어볼까 싶었습니다. 너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일단 나 돈 좀 빌려주라. 대박 나면 바로 갚을게. 한두 달만 빌려준다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주식이 오르면 친구도 갚을 테고 저도 수익을 얻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주식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영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민정아, 나 돈 좀 더 빌려주라. 이번엔 진짜 확실한 거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없겠구나.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노후 자금은 바닥났고 더 이상 친구를 도와줄 수도 제 자신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를 믿었을 뿐인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바닥을 보았습니다. 손에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기력 없는 몸뿐이었습니다. 노후에는 어떤 친구를 곁에 두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 관계와 꼭 곁에 두어야 할 세 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믿고 함께하는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요. 특히 노후에는 어떤 친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처음엔 그저 친구를 돕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기에 밥 한 끼, 차 한 잔. 그러다 돈을 빌려줬고 주식 투자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너는 여유 있잖아. 친구끼리 돕고 살아야지.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난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한 번만 도와줘. 이번만이야. 하지만 한 번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몇만 원이었고, 그 다음엔 몇십만 원, 나중엔 몇백만 원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친구가 힘들다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가진 돈을 세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좀 힘든데.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래도 있잖아. 나는 진짜 없단 말이야. 도와줄수록 죄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마치 제가 돕지 않으면 친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은 기분.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힘들어졌다는 걸요. 친구를 도와주다 내 노후가 무너졌습니다. 친구는 갚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그날 이후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돈이 필요할 땐 매일 연락하더니 더 이상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지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내 삶이 무너질 정도로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늘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받는 것이 당연해진다고 합니다. 처음엔 빚진 마음에 미안해하지만 몇 번 받고 나면 그게 그냥 일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더는 안 될 것 같아. 이 한마디를 하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너 변했다. 그깟 돈이 뭐라고 그러냐? 그럼 나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돕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엔 받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통제권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는 일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실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돌아와서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들은 또 다른 도와줄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노후에는 제가 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둘째,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전염된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 보니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 조금 듣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저 속풀이하는 거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하는 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좋아지겠어. 이 나이에 새롭게 뭘 하겠어. 이상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래를 계획하며 살았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일도 고민했었죠. 그런데 어느새 제 사고방식이 친구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듣는 말들이 결국 내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하는 사람들이 감정과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내 것이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한 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고 마치 독처럼 서서히 스며들죠. 결국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고방식이 내 것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엔 친구가 하는 말이었지만 어느 순간 내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어. 희망 같은 건 없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나중엔 정말 그렇게 믿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닮아간다. 그렇다면 내가 듣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짓지 않을까요? 노후에는 더 이상 실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들은 말들이 곧 내 현실이 되니까요. 그리고 더욱 무서운 점은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내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 나이에 돈 벌어서 뭐해? 어차피 나이 들면 다 힘들어. 아껴봤자 결국 쓸 일 생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도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계획도 모두 사라집니다. 결국 부정적인 친구를 곁에 두면 내 인생도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인생이 부정적이면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도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확실합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부정적인 친구와 멀어져야 한다는 것. 그들의 말이 결국 내 삶을 결정할 테니까요. 셋째, 무책임한 소비 습관을 배우게 된다. 나이 들었으면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 나이에 돈 아껴서 뭐해? 지금 안 쓰면 언제 써? 이런 말
너무 흔하게 듣지 않나요?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평생 돈 모으고 아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렇게 친구들과 한두 번 외식을 하고 비싼 옷을 사고 여행을 가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 지출이 감당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카드값을 보고 멍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비 습관이 쉽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즉각적 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쓰는 건 순간적으로 행복감을 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금방 사라지고 더 큰 소비로 보충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몇 번 외식하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더 좋은 곳에서 더 자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한 번 소비 습관이 잘못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후의 품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저는 내 품격이 아니라 친구의 품격을 유지하는데 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가 한턱 내. 야, 이 정도는 써야지. 너는 여유 있잖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것도 끝이 없다는 것을. 친구들과 있을 때는 분위기상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와 텅 빈 통장을 보고 한숨 쉬는 건 오직 나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가 돈을 쓸 때만 반짝반짝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을 조심하기 시작하자 하나둘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비워진 통장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합니다. 노후에는 가난한 친구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친구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을 넘어 내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친구,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친구, 무책임한 소비 습관을 부추기는 친구. 이들은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경제, 내 정신, 내 삶을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과감하게 멀어지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려워졌을 때 그들은 돌아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후를 망치는 더 위험한 인간관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너 그 얘기 들었어? 누구네 남편 사업 말아먹고 결국 요양원 갔대. 아이고, 그 집도 망했더라. 사람 인생 참 한순간이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라도 조심해야지. 근데 그나저나 민정아, 너 요즘 괜찮아? 그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매번 반복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 누군가의 병, 누군가의 불행. 그들은 늘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도 그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를 걱정하는 말투로 묻고 있지만 정말 걱정해서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민정아, 너 요즘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그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힘들지 않아? 너도 결국 우리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그 불행을 가십거리 삼아 즐기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상대적으로 자신이 나은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심리. 즉, 누군가가 실패해야만 자신이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는 늘 방어해야 하고, 늘 내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그들의 이야기 소재가 되는 겁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작은 사람들은 남을 험담하며 위대한 사람들은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까요? 과거의 불행을 들춰내며 만족하는 사람들과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까요? 저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후를 망치는 사람들 중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교묘하게 내 인생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 노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 중 가장 위험한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가벼운 농담이겠지, 우스갯소리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괜히 힘 빼지 마. 그냥 편하게 살아. 그게 된다고 생각해? 웃으면서 던지는 말들, 한 번 들을 땐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어느새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사람과 만나고 난 후엔 꼭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를 해보려던 의욕도 사라졌고 할 수 있을 거라던 자신감도 희미해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잘 되는 걸 바라지 않는구나. 아니, 나를 지금 이대로 가둬두려 하는구나.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걸음 심리라고 부릅니다. 바구니 안에 있는 개 한 마리가 위로 올라가려 하면 다른 개들이 그 다리를 붙잡아 끌어내립니다. 너만 올라가지 마. 내가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내가 성공하면 내가 초라해 보이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절대 대놓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말로 흔듭니다.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뭐 하려고? 그거 성공한 사람 거의 없어. 힘 빼지 마. 그냥 사는 게 편해. 이 말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그렇게 믿게 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나? 괜히 나서서 힘 빼지 말까? 이 나이에 뭘 더 해보겠다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도전하지 않게 되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멈춰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말이 내 믿음이 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내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멈춰버리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미래는 지금과 다를 게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를 발목 잡는 사람들과는 이제 끝이라고. 그리고 이제부터 노후를 망치는 관계는 정리하고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사람들을 곁에 둘 것입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들만 곁에 둘 때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노후를 빛나게 해줄 세 가지 관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많이 참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회에서 묵묵히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맘껏 해봐.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딘가에서 용기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 등을 밀어주고 내가 성취하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줍니다. 나의 도전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라며 나의 가능성을 먼저 믿어줍니다. 저는 한때 이런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어떤 말을 듣든 그냥 참고 넘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들어서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주변의 말이 나를 만들고 그들이 내 가능성을 믿어줄 때 나 역시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늘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냥 살아. 너 같은 사람이 그런 걸 하긴 힘들지. 처음엔 신경 쓰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이 내 속에서 자라납니다. 내 안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만 곁에 두겠다고. 나를 믿어주고 나의 가능성을 봐주는 사람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인생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닮아간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을 들으며 살 것인가? 내가 듣는 말들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는 꼭 물어봐야 합니다. 내 곁에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한 걸음 나아가려 할 때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아니요라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응원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는 평생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는 경험을 통해 배우죠. 그리고 노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워나가는 삶은 나이를 떠나 우리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그냥 편하게 살아. 괜히 힘 빼지 말고. 그거 배워서 뭐 하게?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꿈틀대던 의욕도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어느새 그래. 나이가 들면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체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환경이라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만약 내 주변이 늘 불평불만을 하고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나 역시 그들과 똑같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곁에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 역시 그 영향을 받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은퇴 후에도 늘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운동을 배우고 심지어 새로운 기술까지 익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이 나이에 왜 저렇게까지 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을 즐기고 있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늘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압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멈춰버린다는 것을요.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할 때 노후는 더 이상 단순한 소모의 시간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인생도 멈춘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현재에 묶어두고 있는가?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정체시키는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배움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면 그 배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노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사실 노후는 외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삶의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함께할 사람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저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함께하는 관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정말 힘들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려운 순간에는 보이지 않다가 내가 무언가를 얻거나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나는 듣기만 하고 내 고민을 털어놓으려 하면 대화는 금세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친밀해 보이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 깊은 곳까지 연결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는 걸요. 진정한 관계란 내가 힘들 때 괜찮아, 내 곁에 내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기쁠 때 정말 잘했다, 내가 해낸 거야 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변하고 성장할 때 그 변화를 기뻐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슬픔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어떤 순간에도 웃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아서도 무언가를 이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말 한마디가 즐거웠고 어떤 이야기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웃을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질 일이 많아지고 세상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점점 웃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입니다. 가끔은 소소한 일로 피식 웃고 어떤 날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배를 잡고 웃고 서로에게 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 들었냐? 라며 눈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노후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잘 챙겨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다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진정한 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노후에는 단순히 외롭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수많은 스쳐가는 관계보다 함께 웃어줄 단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이란 한 영혼이 두 개의 몸에 깃든 것과 같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들은 나와 함께 웃어주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사람들인가? 노후를 빛나게 해줄 마지막 사람은 내 삶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노후를 망치는 세 가지 인간관계와 노후를 빛나게 해줄 세 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돈을 당연하게 여기고 남의 불행을 즐기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나를 응원해주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 결국 노후의 행복은 우리가 곁에 두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내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참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론 사회에서 묵묵히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 힘을 쏟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행복을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동안 미뤄왔던 행복을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웃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노후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과거의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